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 아래 출판 이형준 지음 10대를 위한 자존감 수업입니다. 자유로운 삶, 공부보다 자존감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문의 내용 중에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29가지 방법. 머리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계발서 그만 읽기, 현재 시제로 살기, 외모 가꾸기,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기, 사소한 것부터 정리하기, 해야 할 일 목록 지우기, 규칙 지우기, 혼자 있는 시간 늘리기, 옳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 남다르게 생각하기, 더 게을러지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계획에 집착하지 않기, 문제를 종이에 적기, 한 번에 하나씩 하기, 시험 삼아 해보기, 믿는 대로 실행하기, 재테크보다 공부하기, 잘해야 한다를 자주 한다로 바꾸기, 열등감에 지지 않기, 거절하기,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참견 안 하기, 침묵하기, 불편한 것 표현하기, 다른 사람의 평가 무시하기,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칭찬에 중독되지 않기, 도움받기. 다음 챕터에 자유로운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서 개인이 세상을 바꾸다 스티브 잡슨 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2005년 한 대학 중퇴자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의 축사를 맡았다. 그는 평소 프리젠테이션의 귀재라 불리며 수많은 발표에서 천재적 퍼포먼스를 보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날 그는 평소의 방식 대신 몇 장의 원고를 읽는 낡은 방식을 택했다. 그 원고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몇 가지 일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그 원고를 읽는데 걸린 시간은 15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단 몇 분간의 연설로 울린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이다. 잡스가 그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전까지 세상은 그가 정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출생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이자 입양하였고 더 나아가 대학 중퇴자이자 한때 실업자였던 사람이다. 대개의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인생을 살까? 어쩌면 자포자기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야말로 IT 업계에서 가장 마법 같은 일을 해내고 떠난 전설 그 자체이다. 어떤 분야든 장점에 도달하면 예술이 된다고 볼 때 그는 충분히 예술가이며 거장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 그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도 모두가 위로해 줄 상황에 자신의 부족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으며 살아간다. 나는 돈이 부족해. 나에게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 학벌이 좋았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온전히 다 갖추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이 정한 기준이다. 만약 정말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가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잡스의 친부모는 시리아 명문 집안 출신이었으며 당시에는 대학 조교였으며 또한 대학교 대학원생이었다. 하지만 친부모인 그들은 그를 기를 수 없었다. 어머니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를 제대로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한 생모는 그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는데 입양 조건으로 원했던 것은 양부모의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입양되지 못한다. 그를 입양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부부가 딸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부모 후보자인 잡스 부부가 그를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는 친어머니가 반대했다. 양부모 후보자는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입양이 된다. 이런 험난한 입양 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복잡한 인생 행로를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그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다. 그런 그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다. 입양 당시의 약속대로 그를 대학에 보내긴 했지만 그 돈은 잡스 부부가 평생을 모은 돈이기도 했다. 잡스 역시 이런 현실을 잘 알았다. 거기에다 대학 교육은 그가 생각하기에 그다지 가치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반년 만에 자퇴를 결정한다. 모든 것이 불안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대학에서 나오면 당장은 할 일이 없기에 마련이다. 그 역시 그랬다. 반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에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 두려움과 자유를 맞바꾼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흥미없는 전공 강의를 듣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들었다. 가령 당시 전혀 쓸모없을 것 같았던 캘라그러피 수업을 통해 그는 서체가 가진 아름다움에 깊이 빠져들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인생에서 쓸모없어 보였던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10년 후 매킨토시에 적용된다. 매킨토시가 가진 트루타입 폰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대개 부모들은 자식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적합한지, 다시 말해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지는 습성이 있다. 자신의 자녀가 다치고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남들이 다 가는 길은 단지 평범해서 문제가 아니라 성공 가능성 자체가 희박해서 문제이다. 게다가 책상 앞에서 책을 통해 익힌 지식은 세상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함으로써 확인하고 대조해 보아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들은 세상의 시련에 도전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 하나의 경험은 처음에는 단지 하나의 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험이 다시 다른 경험과 관련되면 두 경험 사이에 하나의 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선들이 수없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한 무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나의 점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이 많을수록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기에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삶의 의미를 채우는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창조성이 발휘되고 그 자신에게 또 다른 경험을 새로이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창조성은 곧 경험의 폭과 깊이라고 볼 수 있다. 잡스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그 사실을 대학 중퇴 시절에는 몰랐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보면 된다. 그가 경험하고 선택한 것들이 모여 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수동적인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집만 풀고 있는 삶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시험을 통해 인생을 결정하는 길, 다시 말해 기업 입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은 매우 제한된 폭 안에서 한정된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결된 정보는 새로운 창조력,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면 그것에 집중하는 동안 나머지는 극도로 단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다. 가령 애플 제품의 간결한 이미지는 잡스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그가 선불교에 입문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편리한 기능만 가진 물건보다 보다 단순하되 아름다운 물건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올바른 생각이었다. 누구나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것에 매력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구구절절한 이야기보다 의미 있는 한마디에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잡스가 애플 설립 초기에 펩시 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 할 때였다. 스컬리가 신생 기업으로의 이직을 망설이자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봐요 스컬리, 인생을 낭비하며 설탕물만 팔 거요?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거요? 이 한마디에 그때까지 망설이던 스컬리는 애플로 옮기면서 최고 경영자가 된다. 잡스의 기대대로 스컬리는 그간 연이은 실패로 위기에 빠진 애플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예를 들면 1984년에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영감을 얻어 IBM의 횡포에 맞서는 애플의 이미지를 광고로 내보냈는데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이 세상의 컴퓨터는 IBM PC뿐만 아니라 애플의 매킨토시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존 스컬리는 누가 뭐래도 잡스 본인이 스카우트한 사람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둘이 모든 일을 긴밀하게 논의했다. 하지만 이내 둘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사 자신이 옳다고 고집 피우는 잡스를 스컬리가 막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가령 애플3를 개발하면서 잡스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냉각팬을 빼버렸다. 그러자 과열로 툭하면 꺼지는 컴퓨터가 탄생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리사 컴퓨터가 혁신적이라며 $4,000의 가격을 매겼다. $4,000는 오늘날에도 큰 돈이다. 당시의 물가로는 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격이었다. 당연히 이런 물건이 팔릴 리 없었다. 스컬리의 역할은 창의력의 발휘가 아니라 물건을 팔리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무분별함은 도무지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잡스는 잡스대로 자신이 데려온 스컬리를 쫓아낼 궁리를 한다. 그래서 회사 임원들을 소집하고 둘 중 누가 회사에 남아야 하는지 투표를 벌인다. 애플을 세운 자신이 합법적으로 스컬리를 쫓아낼 방법으로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였다.
회사에 남는 쪽은 스컬리였다.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제품만 내놓는 데다가 독선적인 잡스를 견딜 수 없어 했다. 결국 30살의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는다. 20살의 친구였던 스티브 위즈니악과 차고에서 애플을 세운 이후 10년 만의 일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사건은 잡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몇 달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한때 잘 나가던 회사를 운영하던 자신의 인생 경력을 끝낼 생각은 없었다. 실패하고 끝난 그저 그런 벤처 사업가는 그가 원한 삶이 아니었다. 결국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넥스트와 픽사를 설립한다. 픽사를 통해 만든 3D 애니메이션이 바로 토이스토리이다. 이후 애플은 1997년에 넥스트를 인수하는데 잡스도 이때 애플로 복귀했다. 애플로 돌아오면서 그는 멋진 선물을 안겼다. 10억 달러의 적자를 낸 애플을 단 한 해 만에 4억 달러 가까운 흑자로 전환시킨 것이다. 스티븐 잡스가 곧 애플임을 알리는 새로운 신호탄이기도 했다. 11년 만에 복귀한 잡스가 애플에 요구했던 연봉은 얼마였을까? 단 1달러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뜻이다. 당시 애플은 경영 실패로 문 닫기 직전이었다. 1996년 애플 이사회는 애플 매각을 생각하고 있었고 주가는 4달러 이하였다. 그가 제시한 연봉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애플의 주식조차 단 1주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 만약 잡스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굳이 애플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다는 뜻이다. 이 험난하고 적대적인 조건에서도 잡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잡스는 자신의 성공 이유를 내가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해낸 많은 일들은 그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들이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닐 때에도 발휘될까?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모난돌이 정맞아. 나서지 마. 조직에서 튀지 말아야 돼. 같은 말을 할 때 그 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의 가슴에도 이런 열정의 불꽃이 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그 열정의 불꽃은 잠시 나타나더라도 이내 사그라들 것이고 불꽃이 워낙 작았기에 꺼지더라도 재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반면 잡스는 달랐다. 잡스가 평소 말하던 내가 원하는 일,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직관의 힘을 믿으라는 말과 같았다. 대개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찾을 때 합리성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상황이 나빴음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고 온갖 조건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적대적이었음을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변에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쓴다. 그런다고 부담감, 실패의 충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런 당신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이 당신 눈앞에 있다면 당장 그 일을 할 일이다. 머뭇거리는 대신 행운에 감사하고 직관에 따라 그 일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무언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지 이치를 따져 묻는 것이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으니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잡스가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언제나 왜였다. 그가 보기엔 관례상 하는 수많은 너절한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답을 주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언제나 그냥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도 찾지 않았다. 반면 잡스는 달랐다. 잡스는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경영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게 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대답으로 그는 이 일을 왜 하는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자신이 애플1을 만들 때부터 이미 생산 원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애플2를 생산할 때 보니 회계학의 표준 원가란 개념이 있었다고 했다. 원가의 표준 수치를 정해놓고 매 분기 말에 그 수치가 맞지 않으면 수치를 맞도록 일일이 조정한다는 거였다. 쉽게 말해 업계 관행이라는 것이 결과에 원인을 맞추는 희한한 작업이었다는 말이다. 그로선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6개월간 공부한 끝에야 답을 얻었는데 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나중에 나온 결과에 예상 원가를 맞추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정보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문제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대신 그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표준 원가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일만 반복했다. 그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열심히 일할 각오만 되어 있으면 경영은 금방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잡스는 항상 일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다. 그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했던 생각은 오늘 내가 죽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였다고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노가 반복되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였다. 당신도 항상 생각하고 의미를 추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요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잡스가 예전에 한 일본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진행자가 잡스에게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겐 어떤 말을 해주냐고 묻자 잡스가 대답했다. 저는 묻지요. 왜 그걸 원하냐고요. 그러면 그들은 한결같이 큰 돈을 벌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도 말합니다. 그만둬. 자넨 실패할 거야. 그런 수준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이어 잡스는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도 설명했다.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어 창업을 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창업을 원한 적도 없고 단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발현하길 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창업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강렬한 느낌을 주었던 그 말은 마지막 말이었다. 바로 그들이 창업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 말이다. 사람은 서로 충돌하면 남을 설득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설득을 한다는 것은 남의 이해를 구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굳이 남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이뤄내면 그만인 것이다. 세상은 재미있는 곳이다. 당신이 남의 이해를 구하려 애쓰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외면한다. 반면 당신이 남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 이번에는 세상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다시 말해 그때부턴 세상이 당신을 돕게 된다. 왜 그럴까?
나도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당신이 몰입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당신을 신뢰할 것은 분명하다. 세상이 당신의 생각을 알아주지 않고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관심 없어 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때로는 당신의 가족조차 당신을 이해 못해 비난할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 노력하거나 조용히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당신이 어느 쪽을 택하든 당신의 자유이다. 사실 나는 굳이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매번 노력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당장 나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증명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다. 잡스는 5년 후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애플의 최장기 프로젝트조차 4년짜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예정된 계획은 항상 뭔가 어긋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그런 변화된 상황에서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가 5년 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나 될까? 우리는 그처럼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미래를 준비한다? 얼핏 생각하면 좋은 말이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미래를 위한 희생수단으로 삼는 건 그다지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다. 현재 버는 돈을 모조리 저축하고 허덕이며 사는 삶이 괜찮고 근사한 삶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뜬구름 잡기식으로 예측하는 것 하나. 그저 현재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은 것에 몰입하고 최고의 자유로움을 느끼며 사는 것 하나. 이렇게 둘뿐이다.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싶은가? 간단하다. 현재를 즐기며 살면 된다. 현재를 즐길 수 있다는 말은 현재라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온전히 미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가능하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시간이 당신의 하루하루여야만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닥친 문제를 닥치는 대로 해결하고 있다 보면 사람은 성장한다. 그리고 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더 성숙해 간다. 당신 역시 나이를 먹어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점 성장할 것이다. 그때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 믿으며 현재를 즐겁게 살 수는 있다. 나는 당신이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했던 말을 인용하고 싶다.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라. 당신이 자유를 갈망하며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네, 지금까지 10대를 위한 자존감 수업 책 중 스티브 잡스의 개인이 세상을 바꾼다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